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21장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파워포인트로 보면 이제 49페이지부터인데요. 어, 지- 여기부터는 이제 그 각 시기별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솔로몬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생산함수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성장이라는 것은 보면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저 Y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총 소득, 국가의 총 부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인당 소득, 그죠? 1인당 소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생산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요거부터 시작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본과 그다음에 그 인적 자본, 그래서 노동의 질까지 포함한, 그죠? 그다음에 A는 기술이고, 이걸 자본은 물적 자본 얘기하고, H라는 것은 노동의 질을 포함한 그런 효율 단위죠, 그죠?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됐었죠? H라는 것은 그냥 노동량에다가 노동의 질, 그죠? 그래서 스몰 H가 하나의 사례가 뭐라 그랬죠? 노동의 퀄리티, 노동의 질, 뭐 교육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보면 컵 더글라스 함수를 정의를 했었고, 컵 더글라스 함수는 K 알파승 LH의 1 알파승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1인당으로 나누면은, 그죠? 1인당으로 나누면은 K 알파승 L의 1 알파승에서 알파승을 1을 빼주는 거죠. L을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L분의 1은 그냥 L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H의 1 알파승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그냥 L의 마이너스 H승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인구와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기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1인당 자본이 있죠? 그다음에 노동의 질, 퀄리티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1인당 소득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L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노동이 증가하면은 다른 거는 다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증가하면은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본 것처럼 L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안 변하면은 1인당 자본이 감소하죠. 그렇죠? 여기 함수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구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거는 안 변할 때,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적인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만 증가할 경우에는 1인당 자본이 그러니까 K 나누기 L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렇게 1인당 자본이 감소하면은 1인당 소득도 감소하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메서스 이론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세계 경제사는 다음에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모던 타임즈 이전, 이제 산업혁명 이전, 그죠? 이럴 때는 1인당 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인구 조절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좀 메서스 이론인데 좀 다음 페이지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로는 1인당 소득이 서서히 증가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함수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건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증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죠? L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L 자체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K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L이 감소하면은 요 1인당 자본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고 그랬는데 이제 공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애를 덜 낳죠. 그렇다 그러면은 애를 감소하면은 1인당 자본은 더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1인당 소득이 서서히 증가했고, 혁명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죠?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약간 전환기로서 서서히 증가할 수 있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기술 진보가 확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죠? 1800년, 그죠? 여기 1800년 여기 있죠? 요 예전에는 거의 고만고만했죠. 그러다가 1820, 여기서 조금 증가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195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왜 그랬느냐, 이걸 좀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 모던 타임즈 이전, 이거는 뭐 1800년 이전 기간에는 경제 성장이 없었다. 서기 1년에 1인당 소득이 642불이었는데 서기 1800년에는 840불이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시점에 2005년 불법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한 1800년 동안은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그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는데 1인당 소득이 1870년에는 1217불, 1913년에는 2124불, 그리고 1940년에는 3000불로 증가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1798년에 토머스 멜서스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1인당 소득 수준, 즉 생존 수준에서 살도록 운명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멜서스 주기에 따르면은 생존 수준을 넘어서는 1인당 소득의 증가는 출산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구의 자연 조절 기능을 좀 얘기를 한 거죠. 먹고 살만 하면은 조금 더 자식을 낳더라도 먹고 살만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만 할 때 사람을 더 낳으면은 요걸 보면 되는 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KL이 감소하죠. 그렇죠? 요게 늘어나니까 이게 감소하죠. 그러면은 1인당 소득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은 사람을 더 낳고, 그러면 다시 1인당 자본이 감소해서 이게 다시 감소하고,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되죠? 이게 1인당 소득이 감소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덜 낳고,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면은 이게 늘어나니까 다시 1인당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생존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건지 이제 멜서스 주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멜서스 주기에 따르면 생존 수준을 넘어서는 1인당 소득의 증가는 출산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먹고 살만 하니까 더 낳고, 더 낳으면은 어떻게 돼요? 1인당 소득이 또 감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이 상승하면 인구가 증가하여 1인당 소득은 다시 생존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보가 없었던 모던 타임즈 이전의 시기에는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성장이 없는 멜서스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생존 수준의 1인당 소득 수준으로 그냥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데이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기 1년부터 1800년까지는 거의 소득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걸 설명한 거죠. 자, 근데 두 가지 추세가 영국과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멜서스 주기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기계와 생산 방식의 도입. 그렇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줬다? 요 함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 함수에서 1인당 소득으로 했던 생산 함수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A라는 게 증가했다 이거죠. 그렇죠? A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기계와 생산 방식의 도입. 물론 이제 기계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걸 늘리는 게 있죠. 그렇죠? 생산 방식의 도입이라는 것은 이거는 또 이제 기술과 관련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진보를 창출했다 이런 면이 있었고요.
둘째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하면 보면은 y는 여기서 a 곱하기 k와 l에서 알파승 그다음에 h의 원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되는데 기계 산업혁명으로 해서 기계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일함에 따라서 노동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확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기술 발전도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800년대 산업혁명이 있어서 20년 동안은 이제 완전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제 변한 길에서 새로운 게 도입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그 부분이 끝나는 거죠. 다음은 성장 불평등 빈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초반에 이제 개요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피케티의 주장이 있고, 앵거스 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피케티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고 하고, 이게 소득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돼가지고 소득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은 더 악화가 되고 고소득층은 더 많이 받더라. 자본가들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서 저소득층에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앵거스 디튼이라는 사람은 보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고 소득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초기 값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고 그렇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격차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는 늘어나긴 하는데 저소득층의 소득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요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불평등 빈곤 이렇게 된 부분은 자 일단 1인당 GDP는 1인당 소득 그쵸? 1인당 GDP는 한 국가의 모든 개인들의 소득이 아니라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그쵸? 평균이잖아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값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내로 국가 내로 보면은 이 편차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그래프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세로축은 미국의 총소득의 비중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총소득 가운데 최상위 10% 소득자들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17년부터 여기까지는 높았죠. 자, 이때가 왜냐면은 제가 약간 좀 학기 초반에 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죠. 대공황이라는 게 이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발생을 한 건데 1900년대 초에 제가 포드라는 거 사례를 들었어요. 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개발한 게 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컨베이어 벨트로 자기가 작업한 거를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키는 거, 그죠? 자동으로 나왔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떻게 됐었죠?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판매한 거에 대한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소유주들이 많이 가져가가지고 근데 사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다 그랬을 때 사실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자동차는 비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의 소득도 같이 올라갔으면은 자동차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공급도 하고 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자동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는 이제 생산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는 많이 생산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공장에서 나는 이익의 대부분을 자본가들이 가진 거죠. 자본가라기 좀 그렇지만은 오너들이, 그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자동차를 살 여력이 없었던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 안 팔리고, 그죠?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됐던 거죠.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거 발생을 했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잊고 나서는 이제 불평등이 쭉 완화됐다가, 왜냐면은 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 오너들도 엄청나게 이제 부에 있어서 손실을 봤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쭉 이렇게 가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좀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은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었지만은 이득의 분배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최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총소득의 50%를 가져갔지만 뭐 이쪽의 사례를 좀 얘기한 거고요.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소득 분배가 비교적 평등했었고, 그러니까 10%의 그 10%가 부를 차지하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7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불평등이 증가해서 뭐 20세기 초반과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경제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그래서 다음의 그래프는 1인당 GDP의 성장과 빈곤율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증가하면은 빈곤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래서 빈곤의 정의는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이런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GDP가 증가하면은 빈곤은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그렇죠? 그러면 빈곤율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표는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빈곤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앵거스 디튼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었을 때 성장이 되면은 고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지만은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해서 빈곤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 뭐라 그랬죠? 1인당 GDP와 1인당 GDP와 그다음에 빈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음의 관계가 성장의 빈곤의 감소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경제 성장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요 21장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은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맨큐의 그 부분을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요 경제 성장 관련 보조 자료라고 있거든요. 여기 4번. 요 부분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생산함수, 컵더글러스 함수를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약간 수학적으로 또는 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